앞 시간에 이어서 184페이지에 19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정소유의 X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놨습니다. 알았어요? 공유네요. 공유. 그래서 기억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면은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지분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지분을 넘어서서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에게 어떤 다른 공유자가 얻는 이득을 자기가 챙긴 것이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은 을을 상대로. 그리고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아시죠? 반수에 불과하지 과반수는 아니죠. 지분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반수든 과반수든 관계없이 자기의 지분이 일정 비율이 있는데 그 지분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면은 당연히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니은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과반수가 아니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그렇죠. 지분의 과반수로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과반수가 아니니까 결정할 수가 없다. 니은도 O가 되겠네요. D가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이때는 과반수네요. 을은 X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O입니다. 리얼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민법 268조네요. 268조 1항을 읽어드리면 우리 해설에 있네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법 268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9번의 문제는 기억부터 리얼까지가 다 O에 해당하는 답항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옳겠고 20번에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 상속인에게 유정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법 농취증에 관한 8조 규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속인에게 유정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2번에 민사소송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낙찰받은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서 매각 기일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보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매각 결정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선고되고 매수신청 보전금은 통상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3번에 농취증을 발급받기 전에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했는데 지금 농지관리위원 2인 이상의 확인을 받는 제도는 폐지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4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하는데 틀렸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이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5번에 농지를 취득한 후에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마다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였다 해놨습니다. 그 6개월마다 강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하면 안 되고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답항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이 점 다 부동산 공법의 농지법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실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꾸 되기 때문에 아까는 민법적 지식을, 지금은 또 공법적 지식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어느 부분에서 출제할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법령님 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 입장에서는 이 공법의 어느 지식을, 민법의 어느 지식을 출제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예상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당 과목의 지식을 학습을 잘 해두셨다가 실무 문제에 등장을 하게 되면 활용을 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는 농업경영이라고 하고 있고,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은 2번에 농지 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식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번에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상 위탁 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것처럼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와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 이런 건 원칙적으로 금지다. 예외적으로 허용입니다.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외에 별도의 농취증의 발급을 요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을 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 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따른 농취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의 발급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춘지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토지거래허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농취증 발급 대상이 아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둔 거죠.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실무 절차상 토지거래허가 관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그 토지거래허가 처분 사실을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번에 주말 체험 능력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에 22번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농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소장농 금지죠. 2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경작을 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일 뿐이지 농지 취득이라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년간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인허가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해놨는데 8년입니다. 8년.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 시행령 4조에 따르면 인허 당시에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 경영기간은 8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번에 주말 체험운동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주말 체험농 목적의 농지 취득의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된다라는 것뿐이죠. 다음 제3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서식 1, 2, 3, 4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지 않고서는 풀기가 그리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식을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서식을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서식들은 일반 중개계약서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2, 3, 4 4개의 서식입니다. 우리가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계약서에 표현된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는 규정하고 있지만은 그 권장 서식을 국토교통부 령인 시행규칙에 서식으로서 법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래계약서의 서식까지 눈여겨봐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의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름대로 보급하고 있는 거래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눈여겨봐두시면 도움은 되지만은 법정 서식은 아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3번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되어 있으면 투 서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그러면 기본 확인 사항을 답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주차장의 유무는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 사항에. 그래서 나머지 1번이나 2번, 4번, 5번 이런 거는 전부 다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23번은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24번은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렇게 물으면 세부 확인 사항을 답으로 처리하겠죠. 그래서 4번의 내부 시설물의 상태가 바로 세부 확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다 기본 확인 사항들이죠. 그 다음 25번에 확인 설명, 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 기본 확인 사항,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표현은 제시를 하지 않고 문제 만든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을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라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나왔는데 우리가 비상벨의 존재 여부는 바로 소방시설에 속하는 거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일책이 되어 있고 2, 3, 4, 5는 다 기본 확인 사항들입니다. 26번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 조건의 요소와 입지 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환경 조건은 세부 확인 사항이고 입지 조건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으로서는 우리가 일조, 소음, 진동이겠죠. 그러면 찾으면은 3개입니다. 그렇죠. 소음과 진동, 일조량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입지 조건에 관한 거는 이런 게 기격 조건이죠. 교육 시설, 그리고 판매 및 의료 시설의 유무, 그리고 도로, 주차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27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즉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인설명서, 즉 1, 2, 3, 4 서식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야한데, 자, 비주거용 건축물 1, 2 서식이죠.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그렇죠. 벽면 상태, 이제 도배 상태는 안 들어갑니다. 비주거용이니까. 전기, 소방 시설물의 상태에 관한 사항은 다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서 기재 사항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기본 세부 확인 사항이든 어찌됐든 간에 그 서식의 기재 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4번에 보시면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원서식이죠. 건물 설계도의 확인 여부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설계도의 내용까지 조사 확인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 지금 이 문제 27번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확인 설명서 서식 1, 2, 3, 4에 따라서 기재할 항목도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재단 목록이나 임목의 생육 상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1, 2, 3, 4 서식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겠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의 중개대상을 때 작성 교반한 확인 설명서 4 서식의 기재 사항은 맞겠지만은 28번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 확인 설명서 서식은 1번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으로 즉 4가지 용도로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4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번 내용이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서식 1, 2, 3, 4마다 기재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기재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사항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그랬죠.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2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비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비선호 시설의 유무까지 확인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주거용 건축물일 때 그리고 또 뭐 토지가 중개대상물이었을 때 1 서식과 3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의 유무를 조사 확인해서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지만은 비주거용일 때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
그 다음에 4번의 임목 재단 서식에는, 즉 포서식에는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죠. 당연히 뭐 도로, 주차장 이런 것들 기재사항이 아닐 것입니다. 5번의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의 제출 여부를 기재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대상물이 토지든 아니면은 주거용 건축물이든 비주거용 건축물이든 그리고 또 임목, 광장, 공장 재단했던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을 두고 있고, 그 난에는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과 그 불응 여부를 기재하도록 서식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9번에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확인 설명서 1, 2, 3, 4 서식을 들다 보시면은 마지막 면에 그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을 기재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지문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번에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란은 개업공인중개 기본 확인사항이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서식에 의하면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은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확인사항란에도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세부 확인사항란에도 권리관계를 기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권리관계는 등기된 권리관계, 그리고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를 기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 지역, 지구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기재를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은 지난번에 문제를 풀어봤다시피 당해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서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보수 및 실배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기재하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서식을 보시면은 중개보수 실비의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 보면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식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실비 이외에 별도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의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한다 했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사항이죠. 기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설명서 서식에 임대차 거래를 중개 완성시켰을 때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기재 사항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에게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죠. 왜?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하게 되면 오히려 정의 양도대여에 해당한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30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마찬가지 1, 2, 3, 4 서식의 마지막 면에 나오는 작성 방법에 관한 문장들을 옮겨서 지문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건폐율사항과 용적률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랬죠. 틀린 답방이고, 2번에 거래 예정 금액란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 3번의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의 한도에서 중개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4번의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입지조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의 유무와 입지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죠. 5번에 토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이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조세들은 세 가지 세목을 기재합니다.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것도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란에 기재할 항목으로서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31번 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원서식의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 입지 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에 관한 건 위탁 관리냐, 자치 관리냐, 혼합 관리냐 이런 걸 기재하는 부분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조사, 즉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2번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 지가 그리고 건물의 공시 가격은 생략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재한다라는 것은 틀린 답항이 되겠죠. 환경 조건 중 비선호 시설과 입지 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비선호 시설과 입지 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여 기재를 합니다. 4번에 매매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통해서 조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이고,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에 적혀져 있는 중개보수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산출하는 중개보수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6글자와 거래 금액이라는 4글자를 구별해서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32번에 비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 투 서식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우리가 교육시설의 유무는 확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판매 및 의료시설, 그리고 일조량, 그리고 비선호시설, 도배상태 이런 것들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32번 문제는 1, 2, 3, 4 서식의 기재사항의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수에 그 기재사항의 차이점을 도표로 수록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에 4종류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32번은 33번하고 문제 스타일은 다르지만 출제 의도는 동일한 겁니다. 공통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가는 거는 4종류 중에 어느 한 가지 서면이라도 기재하지 않는 사항을 찾아라라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주거용이든 비주거용 토지든 재단이든 임목이든 다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중개대상물의 종류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인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사항이 아니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 4 서식에도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4장의 중개 판매 활동과 5장의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한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